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관론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박빙 지역이 많다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백석도 어려울 것 같다며 읍소 전략을 벌였습니다. 막말 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는 과거 팟캐스트에 출연해 여성 비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텐트 관련 막말을 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결국 제명됐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 늘었는데 이 중 16명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정부는 외국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90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도 클럽이나 카페 같은 밀폐 공간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즉석 만남이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 포차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출과 일자리에 동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월 들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고 지난달 채용 공고는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코로나19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외출을 자제하자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 시작 시간까지 이제 약 35시간 남았습니다. 여야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20%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50곳만 안정권이다. 상승세를 탔다고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몸살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만하다며 부동층이 돌아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연 기자입니다. 과반의석 승기를 잡았다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을 바꿨습니다. 수도권 121개 중에서 경합지역이 약 70개에 가깝습니다. 한 50개 정도만 각 당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고 박빙 지역이 많다며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70군데 정도는 아직도 박빙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박빙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오만하다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얻기 위해 몸 낮추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통합당 강세 지역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완화, 이것을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전 국민께 감동을 선사했으면 어떨까. 이 위원장과 시간차를 두고 포항을 찾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오중기가 원하는 것은 반짝이는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꿈에도 그리는 내 고향 포항 시민의 따뜻한 마음이고 여러분께 인정받는 것이고. 민주당은 포항 후보들이 공약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폭주냐 견제냐,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내건 슬로건입니다. 정권의 폭주를 막을 힘을 달라는 막판 읍소 전략인데요. 개헌 저지선인 백석 확보도 위태롭다며 위기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개헌 저지선인 백석 확보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개헌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권이 폭주할 수 있다며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을 만들어달라는 논리입니다. 범여권에서 200석을 얻으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180석 이상을 얻으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150석 이상을 얻으면 원내 일당으로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180석 수준의 국회를 일방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이 정권 심판에서 견제로 선거 구호를 바꾼 통합당은 접전지가 몰린 충북과 대전 일대를 돌며 과반 의석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밝은 설계를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또 미래한국당의 예상 의석수가 15석 안팎으로 낮아지는 등 비례정당 득표에도 빨간불이 켜지자 기호 2번과 두 번째 칸을 동시 홍보하며 한국당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여야가 승부처로 보고 있는 부동층 20%.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 유권자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김철중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당이 좀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그냥 어렴풋이나마 찍어야지 하는 정당만 생각하고 있는 정도? 실제 지난 두 번의 총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5명 중 1명은 투표 3일 전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대 총선 기준 투표일 3일 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지지 후보 결정이 늦었습니다.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엇갈렸습니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일단은 정당을 보고 뽑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저는 사람 인물을 보고 있고요. 당은은 안 봐요. 국회에 들어가서라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당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소외계층에 대해서 얼마나 더 관심을 갖는 정책을 갖느냐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18%에 달합니다. 각 정당들이 남은 이틀 동안 부동층을 잡는 데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힘있는 정부를, 미래통합당은 정권 견제 세력을 만들어달라며 부동층의 마음을 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총선을 이틀 앞둔 여야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과 서울 강남권도 해볼 만해졌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통합당은 여론 흐름이 하락세라는 위기감 속에 수도권 경합 지역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목표인 130석보다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열세로 분류했던 부산 경남 지역 일부와 서울 강남권이 접전지로 돌아섰다며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고 본 겁니다. 민주당이 꼽은 전국 접전지는 60여 곳.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막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130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박빙 지역이 많아졌다 해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서. 선거 전 초반 130석을 목표로 내걸었던 통합당 내부에서는 막말 논란 등이 잇따라 터지자 100석 확보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입은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던 경기 의왕 과천, 용인정, 고양정을 경합 지역으로 조정했고 인천에서도 중강화 옹진과 남동갑 등을 접전지로 분류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중구 영도구와 북강서을, 남을 등을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경합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박빙으로 보는 지역들이 일부가 열세 지역으로 바뀐 것이 좀 더 있다. 통합당은 수도권 44곳을 포함한 전국 50여 곳을 경합지로 보고 샤이보수와 부동층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경합지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번 총선은 유독 거대 양당이 박빙 대결하는 구도이다 보니 다른 정당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습니다. 군소정당들은 코로나19나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큰 이슈를 공략하고 각종 퍼포먼스에 혈서까지 동원합니다. 황아람 기자가 선거운동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해고, 태풍 앞에 놓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마지막 현장 선대위를 열고 해고 금지 일자리 지키기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민생당은 몰빵 견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에게 몰빵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호남 전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민생당이 정당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한 것이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민생당은 최소 1% 이상의 득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SNS에 현 정권이 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걸 목숨 걸고 막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내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2주간의 국토 대종주 일정을 끝내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키기를 자처하며 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살리자는 최강욱에 맞서 반드시 윤석열을 수호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은 박근혜 마케팅으로 정당 투표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막강한 거대 양당이지만 소수 정당보다 못한 면도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후보들의 막말 때문에 선거 막바지까지 말썽입니다. 이번엔 어떤 논란인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을 후보가 과거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 비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김 후보가 다른 패널들과 함께 외모와 몸매를 평가했습니다.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외설적인 발언을 하는 다른 출연자 말에 동조도 했습니다. 이게 특하라면서요? 너무 하니까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의 성비화, 성희화화, 성품평에 참여했다는 점에 있어 법의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후보는 이 방송에서 주로 놀림받는 대상이었다면서 주도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는 상대 후보 현수막이 자신의 현수막 위아래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는 세월호 텐트 막말 때와 비슷한 성희롱 글을 SNS에 올렸다가 결국 당으로부터 제명됐습니다. 다시 그런 발언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원회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지 사흘 만인데 차 후보는 제명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선거운동 현장이 자꾸 폭력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 수성을 해서 홍준표 후보가 골프채로 위협을 당했고 진주에서도 무소속 이창희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바닥에 콜라병을 놓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유세 차량에 서 있는 후보를 향해 욕설을 쏟아냅니다. 48살 소모 씨는 출근길 유세 중이던 대구 수성을 홍준표 무소속 후보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유세차에서 그 아침 인사 출근 인사를 하고 계셨고요. 골프채를 휘둘려서 이제 콜라병을 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서 씨는 도주했다 범행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홍 후보 측은 서 씨가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후보 측은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이라며 자신들과 관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연설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뛰어들면서 연설이 중단됩니다. 남성은 후보와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너 왜 그러냐? 집에 가라. 이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39살 강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일이 뭐 테러를 당하고 보니까 정책도 뭐 설명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억울하죠. 억울하고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엔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후보나 선거운동원을 겨냥한 폭행이나 협박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경찰이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경찰이 구속시키겠다는 결심까지 한 걸까요?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주거지로 신고한 곳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시원. 미국발 입국자라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입국 다음 날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사우나에서 남성을 알아본 지인의 신고로 2시간 만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이 고시원으로 남성을 데려다줬지만 무단 외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곧바로 근처 식당을 방문했고 식당을 나와선 낮에 갔던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남성은 소지품을 찾겠다며 이곳 사우나를 다시 방문했지만 사우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입국대 주거지로 신고한 고시원에 살고 있지 않고 전화번호도 허위로 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살았다가 미국 갔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이 사람은. 여기 안 사는데. 경찰은 오늘 이 남성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자가격리 도중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고 무단 외출이 반복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규정이 강화돼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남성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명으로 2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이 가운데 16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정부는 오늘에서야 90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시켰는데 실제로 공항에선 외국인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붐볐던 카페와 편의점이 텅텅 비었습니다. 335 모여 얘기를 나누던 여행객들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1월 초 하루 평균 10만 명에 달하던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는 오늘 역대 최저인 3,200여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오늘 0시부터 무비자 입국도 중단되면서 입국자들은 앞으로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151개국 가운데 캐나다, 프랑스 등 비자를 면제해왔던 90개 국가가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역당국은 비자 면제 중단으로 최근 하루 평균 1,000명에 이르는 외국인 입국자도 300명대로 줄 것으로 봤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5명 가운데 16명은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4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228명이 미국발 확진자였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선 미국에서 돌아온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사흘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좀 안심해도 되나 싶었던 대구에서 완치자가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 지침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완치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257명에 대해 긴급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2명이 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이렇게 재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48명입니다. 격리 해제 후 재양성까지의 기간은 평균 14일로 최단 1일에서 최장 31일까지 폭넓은 개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양성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구시에 이어 충북, 경남 등도 완치자들을 대상으로 재검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양성 판정 사례는 대구를 포함해 모두 116건. 2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양성자로부터 2차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양성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침은 또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완치 후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지만 재양성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 환자들에게 투여한 기존 치료제의 한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최적화된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칼리트를 쓰면은 불충분한 정도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안 생길 정도로만 이렇게 억제하는 게 아닌가. 세계보건기구 WHO도 완치 후 재양성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도 사망자도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5월에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택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드론이 하늘 위에서 확인하더니 바로 경고합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55만 명, 누적 사망자도 2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최다 발병지인 뉴욕에선 부활절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I'm seeing young patients, old patients, people of all age ranges who are just incredibly sick. Oxygen, the sound of the pulse ox. 미국이 최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코로나19 TF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면 안 되느냐며 집단 감염을 거론하자 파우치 소장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며 반대했다는 겁니다. That if you had a process that was ongoing and you started mitigation earlier, you could have saved lives. But you're right. 이런 비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너무 이르다는 보건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일 5월 경제 재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5월부터 이동 제한령을 완화할지를 두고 미국 내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결단 여부가 다른 나라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국은 총리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다행히 완치가 돼서 퇴원했지만 영국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박수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까지 갔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입원하기 전보다 확연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서 퇴원 사실을 밝혔습니다. NHS has saved my life, no question. In particular, two nurses who stood by my bedside for 48 hours when things could have gone either way. 총리 관저는 물론 런던 시민들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향해 감사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등에 이어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도 10,000명을 넘겼습니다. I have asthma, so it is scary, but we sort of have a duty to our patients, so patients come first. 이미 정점을 찍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뒤늦게 코로나19 고비가 풀린 분위기입니다. 모스크바에서만 어제 하루 1,300명이 증가하는 등 2주 전보다 10배가 늘었습니다. Дорогие москвич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и недели нас ожидают тяжелые испытания. 감염자가 몰린 모스크바시는 주민들에 대한 이동 단속에 나서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료 시스템 붕괴 조짐까지 보이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환자도 8,000명을 넘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외출을 자제하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이죠.
루이 16세가 타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긴급사태 선언 후 첫 주말, 도쿄 시내 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편의점에는 손님과 종업원 사이 감염을 막기 위한 투명 막이 쳐졌습니다.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번화가엔 경찰들이 곤봉까지 들고 순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쿄 내 한 병원에서 92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등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1200명 넘는 확진자에 이어 오늘 도쿄에서 91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일본 내 감염자는 8,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最低7割、極力8割の接触再建を国民の皆様のご協力をいただくことが 그동안 경제 파급 효과를 우려해 신중한 대응을 취해온 아베 총리도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할 것 등 뒤늦게 강도 높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유명 가수가 외출 자제를 촉구하며 만든 노래에 강아지를 껴안고 차를 마시는 유유자적한 모습을 남겼는데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며 루이 16세 귀족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될 것 없다고 합니다. 若者の感染というのは非常に多くなってきています。若者に外出を控えてもらいたい旨を訴えるために極めて有効だ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노래를 부른 가수 호시노켄의 소속사 측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아이치현에서는 음성 환자 24명을 양성이라고 잘못 발표해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중국에선 흑인 차별 논란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나이지리아인들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다른 아프리카인들까지 혐오를 당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영 특파원입니다. 한 흑인이 거리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연행됩니다. 길을 가던 흑인도 경찰에게 불신 검문을 당합니다. 지난 6일 한 우간다 출신 학생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They cannot give us house. They cannot give us hotel. They cannot provide a place we can stay. 흑인 이용 금지라는 노골적인 혐오 문구를 보여주는 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全部黑人隔离。全部黑人隔离，华人呢？白人呢？为什么你们不隔离他们呀？ 이런 중국 내 흑인 차별 논란은 확진 판정을 받은 광저우의 나이지리아인 5명이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을 차별한다는 비난이 들끓자 중국 외교부는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我们不会对非洲兄弟搞歧视。广东方面已经进行梳理排查，并采取了一系列新的举措。 어제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38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돌아온 중국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차별과 비난의 화살은 여전히 외국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최근 개, 고양이에 이어 호랑이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더 눈총맞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길고양이인데요. 고양이과 동물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소리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브롱크스 동물원의 4살 난 말레이 호랑이 라디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호랑이로 등록되면서 동물원도 폐쇄됐는데요. 앞서 중국 연구팀이 인위적으로 다량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고양이 등을 노출한 실험 결과 인근 고양이의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고양이과 동물에 의한 감염 걱정을 높인 실제 사례가 됐는데요. 하지만 브롱크스 동물원의 추정 결과 호랑이 나디아의 감염은 다른 동물이 아니라 바로 담당 사육사였습니다. The fact that we ran an animal COVID test has nothing to do with the human COVID testing, and there's no competition between the two.
중국의 연구 논문 역시 고양이 코의 고의로 대량의 바이러스를 투입한 실험으로 현실성도 떨어지고 체내에서 극소량만 검출돼 전염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과학적 검증도 부족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동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온다. 그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의 한 아파트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기도 했는데요. 종합해볼 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 두 개의 경제 수치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4월 들어 수출은 작년보다 19% 감소했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출과 고용 모두 비상입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가 수출 절벽에 허덕이는 자동차 회사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동 수출의 주력 차종인 투싼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에서 생산돼 왔는데 이 공장이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수출 부진 때문인데 기아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수출용 차량 생산이 많은 국내 공장 3곳에 대해 이번 달 23일부터 29일까지 휴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5곳의 1분기 해외 판매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업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2분기 전망이 더 어둡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달 10일 동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9%나 감소한 데다 승용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수출 타격이 컸습니다. 자동차가 전후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그 부품 공급 업체들까지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하면서 타이어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타이어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 금산 등 국내 모든 생산 공장에 문을 닫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공장 3곳을 이번 달에만 2번에 걸쳐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 휴무에 따른 재고 조정과 공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휴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글로벌 수요 절벽 현상이 국내 산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신입사원을 안 뽑겠죠. 한창 취업 시즌이지만 채용 공고도 거의 안 뜨고 공고가 떠도 자격증 시험이 중단돼 지원도 못한답니다. 코로나 세대로 불린다는 요즘 취업준비생들을 조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인 고은아 씨. 코로나19로 채용도 자격증 시험 응시도 막히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학기에 따려고 했던 자격증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근데 시험이 무기한 연장되다 보니 그거를 아예 응시를 못하다 보니까 큰 것 같아요. 당장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코로나19 감염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 코로나 걸릴 것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이맘때면 취업 상담을 위해 학생들로 붐볐던 취업 상담실도 횡하고 캠퍼스에는 그 흔했던 채용 현수막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년 같으면 이곳 학생회관 건물 밖으로 채용 관련 현수막이 수없이 걸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채용 공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에는 15%, 3월에는 32.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구 감소율은 41.6%로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 하지만 극심한 자영업 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는 작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줄고 자격증 시험이 미뤄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잡기 어려워지면서 취준생들의 삼중고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킬수록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운송업체들인데요. 운행 횟수를 줄여가며 버티던 한 버스 회사는 결국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가득한 버스들.
앞번호판이 모두 제거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이 버스 업체는 결국 석 달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업체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한창 도로를 달려야 할 버스들이 이렇게 차고지에 가득 서 있습니다. 6억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약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억이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회사가 운영 중인 50개 노선에 공백이 생기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입니다. 1시간 20분 막 이렇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몇 분? 원래는 뭐 한 25분, 20분 간격 다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없어졌어 많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 이 고속버스 회사는 승무사원 510명이 40%씩 돌아가며 무급휴직 중입니다. 매출이 70% 이상 떨어지자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두세 탕은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숙박까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갔다 오면은 한 탕 하고 오면은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편이고 그래요. 버스 시간대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빨리 정부에서 뭐라도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시내버스 이용객은 32%가 줄었고 전국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이용객 역시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가 멈추는 걸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상인들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화가 난 상인들은 신천지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매달 4만 명 넘게 찾았던 실내동물원은 2달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 먹잇값조차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현재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씩 이제 닭고기랑 돼지고기, 뭐 야채도 들어가요. 매일매일. 월 고정 지출비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볐던 국수집은 하루 몇 그릇 팔기도 힘듭니다. 하루 몇 그릇 파지도 못해요, 이 시간에. 한도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경북 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 여파가 커지고 장사가 어렵게 됐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8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피해 복구를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것입니다.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만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행정조사 결과 31번 환자가 밝히지 않은 교회 방문 일정이 추가로 드러났고 신도 명단, 시설 누락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역학조사상 허위 진술 등의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청도를 다녀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대구시는 관련 CCTV 등을 방역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 중지를 명령했는데요. 지난 주말 술집 헌팅포차는 젊어서 괜찮다며 마스크도 안 끼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느슨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무색해진 현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자체들이 유흥업소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술을 마시며 이성과의 즉석 만남이 가능한 헌팅포차로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헌팅포차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가득한데요. 가깝게 앉아 대화를 나누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리를 옮겨온 두 남성은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경기도 지역에 사는데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서울 살아요? 진짜 원래 동네에서 노는데 오늘은 뭔가
지난 주말 또 다른 헌팅 포차 역시 성업 중인데요. 손님들이 건물 밖부터 주차장 안까지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지금 안에는 깜짝이에요? 마스크 써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춤을 추거나 큰 음악 소리 때문에 얼굴 가까이 대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 늦은 밤에 이곳을 찾은 젊은이들에겐 방역 당국의 경고나 지침은 큰 관심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 경기도 캠핑장들의 주차장엔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예약할 때는 거의 90% 찼거든. 계속 지금하게 있어. 캠핑장 놀이터엔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마스크 안 쓰고 놀아요. 괜찮아요? 설거지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선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쳤어요. 애들하고 안에서 생활하는 게 다 지쳐가지고. 걱정 안 하고 오는 사람도 많죠. 길어지는 집안과 실내에서의 생활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요즘입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희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총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사기를 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인데 조주빈이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 돈을 받아온 공범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뺑소니의 사고 의혹 CCTV 영상이 있다고 접근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손 사장에게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온 건 남성 2명. 두 사람이 받아온 돈은 조주빈이 여자친구로 지목한 여성이 건네받아 최종 전달했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조주빈 체포 당시 같이 검거됐지만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조주빈 지시로 돈만 받아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여성도 자신은 여자친구가 아니고 박사방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손 사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접촉을 했던 붓다, 강모근의 신상 공개 여부도 이번 주 중에 결정됩니다. 경찰은 붓다가 미성년자지만 만 19세라 신상 공개는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1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빠진 범죄 단체 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 뒤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20대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와 대화명 태평양으로 활동한 16살 이모군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요즘 길에 많이 보이는 공유 전동 킥보드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대여가 가능하죠. 그런데 어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부딪혀 숨진 운전자가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에 서 있는 남성.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남성은 10m 이상 튕겨 나갑니다. 킥보드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알고 보니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허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무면허 제야.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면허증 인증이 필요한 국내 전동 킥보드 회사와 달리 사고가 난 라인 킥보드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법적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제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제가 일단 면허가 없다 보니까 가끔 차게 하죠. 뭐 경찰들도 별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용하는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작 대여 장소에서 보호장구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끄떡을 다니는 거 아니면 좀 위험해가지고 지금 헬멧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따로.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289건, 숨진 사람만 8명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매가 숨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 오빠를 돌보려고 여동생이 찾아왔다가 함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집안 바닥과 천장 벽지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아파트 출입문도 화재 당시 연기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출입 통제선을 쳐놨는데요. 현관문과 복도바닥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이 불로 집안에 머물던 50대 남매가 숨졌고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 출동 당시 숨진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로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한참 했어요.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 오빠를 여동생이 돌보러 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겁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으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돼요.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한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내일 정밀 감식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내일 모레 총선 투표 종료 후 판세를 가장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방송사 출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7%를 기록하며 출구조사 신뢰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만 반영하기 때문에 4분의 1인 사전 투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4년 전처럼 출구조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투표일 당일 이뤄지는 방송사 출구조사 정확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총선 때마다 예측이 빗나간 데다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은 26.69%로 4명 중 1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 이 표심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에만 출구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외에 또 부재자 투표도 있어요. 4분의 1 이상 많은 유권자가 빠진 상태에서 출구를 조사를 했을 때 정확성이 이전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적은 숫자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출구조사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유권자들이 대면 답변을 기피할 수 있어 응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지역일수록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방송사들은 새누리당 승리를 예측했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각 정당별로 투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현수막 문구에 대한 선관위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이라는 문구는 현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친일 청사는 허용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둘 다 금지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여성 판사 출신 두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 친여단체는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 보수단체는 민생 파탄, 거짓말 아웃을 내걸고 막판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보수단체 현수막과 피켓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생 파탄은 현 정부를,
거짓말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권유 현수막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선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친여단체 현수막은 특정 정부나 시기를 알 수 없는 100년, 7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문제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통합당은 억지 논리라며 발끈했습니다. 더불어선거운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민생을 파탄낸 문 정권이 제발 저린 것은 아닙니까?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100년 7.1 청산, 70년 적폐 청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법규 운영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네, 여랑 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어제는 이 심한 말을 여러 차례 하더니 오늘은 바로 이 사과 방송을 했어요. 네, 공격 대상이 친정이라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는데 먼저 문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잡백 쓰레기로 취급하고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근데 오늘 이 사과 방송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과라고 하기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3명을 언급했습니다. 이 씨는 이해찬 대표, 윤 씨는 윤호중 사무총장, 양 씨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정치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 방송에서 3명 중 1명을 잘못 얘기했다면서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방송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정 방송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분 성을 말씀드렸는데 유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김모 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럼 저 더불어시민당에 있다는 저 김모 분, 저분은 누굽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웅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후보는 최근에도 열린민주당 비판에 앞장섰었죠. 김 후보는 오늘도 이제 욕설에 막말까지 한다면서 이런 험한 말 내뱉는 분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 보도 보니까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점점 빠진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입니다. 한쪽의 지지율이 오르면 다른 쪽은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인데 이틀 뒤에도 둘 중 한쪽만 웃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 입장에선 총선 이후 지지층의 균열을 수습하는 게 상당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복지관이 주민에게 보낸 안내문이 논란이에요. 1번만 찍어라 뭐 이렇게 보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분명 문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했던 10일 복지관에서 관내 장애인분들에게 소포를 보냈는데 거기엔 손세척제, 마스크와 함께 투표 요령을 적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게 이제 1번만 찍으세요인지 아니면 한 번만 투표를 하라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복지관 해명은 한 번만 찍어라를 그렇게 숫자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다만 미래통합당에선 이 복지관의 운영비를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100% 지원하는데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선거 막판이 되면 꼭 어르신들 이 투표 폄하 논란이 생겨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병 김한규 후보 채팅방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 보면 행동 강령에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적은 뒤 설득 방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투표장에 가지 마시라.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논란이 커지겠는데요. 예, 김한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원이 쓴 게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엔 이 비례 위성정당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역구 의원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불어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많은 후보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엮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김영주 후보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도 사전투표 때 비례정당을 같이 홍보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는데 오늘의 한마디는 여야의 공통점은 논란 뒤 삭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괜히 몇 표 더 얻으려고 선거법 어겼다가 당선 후 재판 치르느라 이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정도를 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겨울이 아닌 오늘 오전 한라산의 모습인데요. 어제 20cm 이상 폭설이 내려서 제주도에는 처음으로 4월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런 풍경도 있지만 완연한 봄 날씨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전국이 미세먼지 없이 맑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는 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까지 오르고 대전 22도, 대구 23도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이나 크게 나겠습니다. 어제 비와 눈이 내린 충청 이남 지역은 지표면에 습도가 높은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이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수요일도 맑고 포근해서 투표하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막내가 20살이 돼서야 처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본 세 가족. 건설 노동자인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음식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글쓴이는 너무 가난했지만 가족의 희생으로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고 앞으로 꿈은 세 가족이 특별한 일 없어도 외식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어제 오늘 누리꾼을 울린 글입니다. 개천용이 신화가 아니라 일상처럼 당연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학교 공부만으로 만점 받았어요. 이런 기사나 책들 어느 순간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 중 이 저소득층의 비중이 급락을 했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 21대 국회는 여야가 이런 이슈로 논쟁을 벌이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